2014년 9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군대의 추억, 발바닥 바다와 가짜 소원수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훈련소 시절 일화로 신병훈련을 마칠 무렵 구타나 비리, 고충들을 무기명으로 적어 제출하는 소원수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소원수리가 있기 전부터 훈련소 조교들은 소원수리는 누가 적어낸 건지 확인할 수 있고 한 명만 적어내더라도 연대 책임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왔지만 소원수리 담당자는 비밀 보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부조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논리로 훈련병들을 간곡하게 설득했고 결국 설득된 다수의 훈련병들이 소원수리를 써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급부대의 소원수리가 아닌 훈련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가짜 소원수리 행사였고 소원수리를 써낸 대가로 훈련병들은 훈련소 입소 이후 가장 가혹한 단체 기합을 받게 됩니다. 상급부대의 실제 소원수리 행사는 며칠 뒤 이뤄졌지만 아무도 소원수리를 써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훈련병 시절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 부조리는 군의 감시 체계와 고충 처리 체계로는 해소될 수 없다 생각하시게 됩니다. 2017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후 병사들의 PC방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을 군에서 전폭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은 대통령님의 이러한 문제의식 덕분입니다. 소원수리에 대한 군의 인식은 어쩌면 사회 전반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조직의 배신자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수혜자들에게 진실은 대부분 가혹하고 뼈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춰낸 피해자를 원망해선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도 진실의 폭로자였고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폭로로 드러난 가혹한 진실 위에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모두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아니 뭐 소리 이미 이 방송 나가는 날에는 이미 뭐 다 이제 이 뉴스를 이제 다 뭐 소화하고 또 확인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자지고 할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녹음을 하는데 이번 주도 이제 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한 여기 녹음실까지 오는데 이제 설렁설렁 걸어놓은 시간까지 합치면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시간 전에 나와요. 3시쯤에 집에서. 오늘 이제 4시에 녹음이니까 3시쯤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화영 오늘 그 이제 1심 선고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찾아보니까 2시부터 선고다 그래가지고 선고심이다 그래가지고 뭐 한 30분 이야기하면 판결 나오겠지. 그러고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뭐 30분 근데 판사가 말이가 엄청 길어. 속고로 한 문장씩 못 뜨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일단 나갈 준비해서 찍고 나와가지고 이제 지하철 탈 때쯤 돼가지고 또 확인을 했나 보니까 이제 9년 6개월이라는 이제 형량이 1심 선고형이 나왔는데 이게 1년 한 8개월 동안 재판이 끌렸어요. 횟수는 3년입니다. 22년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화영 구속시켜가지고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렇죠. 1년 8개월 되는 거죠. 야, 횟수로 3년 동안 끈 재판이야. 참 지긋지긋하죠. 근데 겨우 1심이야. 이제 겨우 1심이야. 아휴, 앞으로 이제 또 2심, 3심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더 기간이 이제 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이화영 형량도 물론 중요하고 유무죄 일단 이제 유무죄 판결 난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뭐 형량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제일 주안적으로 받을 게 유죄가 나왔을 때 과연 판결문에서 이재명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렇죠. 예. 그 내용이었는데 이번 이 재판 1심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이미 이재명에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그 대북 사업비 대납 방북을 대가로 하는 대북 사업 이제 대납을 쌍방울이 했다는 거에 관해서 이 판사가 되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봐온 관점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적시를 해놨어요. 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방북 때 그때 이재명이 제외되고 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몸이 달아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성태는 이 대북 사업비를 대납을 해주면은
쌍방울에게 뭐 상당히 이권 이제 그리고 대북 사업비를 대납을 해주고 이재명이 방북을 하고 나면은 쌍방울에게 상당히 이권에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대납을 했다. 이 문장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화영이 받은 형은 보면은 그 뇌물이 8년이고 네. 쌍방울 카드 긁어 쓴 거, 법카 긁어 쓴 거, 뇌물 8년에 그 추징금이 2억 5천. 그리고 저기 뭐 1년 6개월은 요양관리법 위반이에요. 아, 그래서 예, 이제 북한으로 돈 보낸 것 자체로 굉장히 큰 형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리고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요양관리를 이제 청탁한 그런 중간 뭐라고 하죠? 중간 다리 쯤도나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이재명이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실제로 받은 형은 이제 이왕이 법과 긁어 쓴 게 대부분의 형량을 차지한다. 근데 다만 판결문에서 요 대목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관련한 이재명 재판에서 이거 뭐 이미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문을 다른 법정에서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원래 그렇게 같이 연계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기소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네. 이 새끼 저기 뭐야 북한 한번 갔다 오려고 네. 북한에 북한에 뇌물 준 거지 사실상 그런 거지. 뭐 총풍 그럴 게 아닌 거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지금 북한 풍수하는 그 오물 풍수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뭔가 잡힌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히 또 헛소리 했다가는 불어버린다 북한에서 그러고 뭐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몇 년째 좋은 소식 별로 못 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21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랬도 계속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은 뭐 많이는 없을 거예요. 네. 예. 뭐 그동안 그나마 좀 이제 뭐 심리적으로 좀 행복감이나 좀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음 상태였던 거는 뭐 대통령님 퇴임하실 때 그때 이제 평생 가가지고 약간의 위안을 얻었다거나 뭐 그런 이벤트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연 대표님 미국 갔다 오시고 그럴 때 뭐 우리 창당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간간히 이제 좋은 이벤트들이 있긴 좀 마음이 이제 좀 약간은 따뜻해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긴 했지만은 이렇게 좋은 소식은 매년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한편으로 서글프지 않습니까? 누구 빵에 가야지 기분 좋은 삶이라는 뭐 게. 그렇게 많이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게 네. 그냥 뭐 칼름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필 기자이긴 하죠. 그러니까 칼름이 가는 거니까. 그게 그 말씀이 맞는데 워낙 그 동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어쩌면 사소한 당연한 이런 일에도 기뻐하는 몸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뭐. 이게 그 백광현 앵커가 이제 이화영 재판을 열심히 네. 중계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좀 쪼는 맛이 있었으면은 네. 와 되게 기뻤을 텐데 네. 야 백정이 워낙 그 자세하게 그렇죠. 재판 과정을 네. 전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가겠구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저도 뭐 가는 거는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에 어떻게 이제 이재명에 관련된 내용이 적시될 것인가 이제 그것만 계속 이제 그렇죠,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중요했죠. 네, 근데 요 문장이 딱 나와줘가지고 상당히 좀 상쾌했다. 그래 이러면 이재명 줬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런 점에서 괜찮았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원한 소식으로 네. 이번 주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돼서 좀 기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계속 선거에서 치고 뭐 창당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이화영 케이스를 봐도 이제 좀 그 호연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 결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이게 이재명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가장 큰 명분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본다면은 결국 이재명은 안 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관해서 호연지기를 가지고 좀 이제 좀 관대하고 관대함을 가지고 이제 너른 시야를 좀 펼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깝깝하게 있으면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화영 판결을 보고 많은 좀 기운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월요일이니까 뭐 기운 다 얻으시고 뭐 주말에 막 술 꽐라대 가지고 이제 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송 들으실 때쯤에는 그러시려나? 네, 오늘부터 이제 뭐 좀 오늘 벌써 이제 한잔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뭐 주말이고 하니까 이제 좀 달릴 분들은 달리시겠죠. 네, 제가 좀 네? 원래 지금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죠.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좀 멍하시구만. 네. 커피 한 잔 다 드셨습니까? 이게 그놈 때문이야. 그 윤석열 때문이야. 또 윤석열 때문이야? 그 석유 때문에 아니 오전에 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맞다. 그것도 우리 체크한다고 그랬지. 예. 네. 뭐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대본 쓰고 한 26시간째 안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저랑 똑같군요. 비몽사몽하면서 방송을 해봅시다 한번. 네. 네. 자 이제 인트로에 그 대통령님 2014년 페북글을 가져와봤는데 이게 이제 루루앱에서 어느 분이 이제 다시 발굴을 하셨더라고. 요 페북글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요 페북글을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제 좋아요랑 뭐 이제 그 페북글 리트윗이 아니고 뭐지 공유하기나 좋아요를 누른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는 사람들이야. 아 원래 그렇게 돼 있죠. 네. 뭐 신정현 의원도 있고 보면은. 네네. 뭐 신정현 외 몇 명 뭐 좋아요를 눌렀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제 이 글을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님 뭐 인터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이 이제 훈련소 시절 이야기예요. 대통령님이 75년부터 78년까지 이제 군을 다녀오셨는데 되게 막 그 훈련소 때도 그 소대장이셨더라고 훈련소 내무반. 그 훈련병들끼리 향도라고 하나? 그 이제 내무반을 한 명씩 대표를 뽑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대통령님 훈련소도 알아본 모양이야. 그 데모하다 들어온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뭐 기골이 장대하고 리더십 있어 보였나 보지. 그래서 향도를 시켜놨더니만은 애들 말 안 들으면 맨날 향동 두들겨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 군대에 그 훈련소 계실 때 마침 구타로 사망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불시로 이제 점검을 했어요. 한 번씩 그 뭐 사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네. 불시로 애들 엉덩이를 까보게 하는 거야. 주로 엉덩이 빠따를 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고 터지고 나니까 엉덩이는 안 때리는데 대신에 발바닥을 때린 거야. 티 잘 안 나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이 서술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제 본인도 대통령님도 밖에서 이제 학생운동 하다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오가 있단 말이지 말 그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엉덩이 맞을 때는 참았다. 이 악물고 버틸만 했다. 그래서 몇십 대를 맞아도 버틸만 했는데 발바닥은 자기도 못 참겠더라는 거야. 몇 대만 맞아도 그냥 외마디 비명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는 이제 훈련소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뭐 이 인터뷰에 적었다시피 이 소원수리 관련해 가지고 낚시질하고. 네네. 야 그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간교하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그렇죠. 훈련병들이 또 뭐 압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이제 뭐 소원술이 정말 나온 줄 알고 조언했더니만은 그렇게 이제 그 군생활 그러니까 군복무 통틀어 가지고 가장 가혹한 기합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밤새도록 굴렸나 봐. 훈련병들 다 불러내가지고. 아 진짜.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 훈련병들이 겁나가지고 소원수리를 아예 못 적어내게 못 적어내게 길을 들여버린 거지 그렇게. 네네. 이 당시에 그 대통령님이 군생활 하셨을 때마다 연간 그 현역병 중에 사망자 수가 1,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1,500명이면 중대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거의? 수준이? 1,500명이면 중대가 아니라 대대 아니다. 대대 한 2개쯤 되나? 대대 2개까지는 안 되지. 대대 하나쯤 되겠다. 완편 부대로 치면은 통신대대라서 제가 통신대대는 어디 보자. 통신대는 그렇게 안 많지. 한 3개 중대 합치면은 한 200명 되지 않나? 200-300명 정도. 뭐 이제 그럼 보병 통신대까지 합쳐서 보병 연대 하나급 되겠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죠. 지금도 죽는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 이 글 적으신 2014년 현황으로 보면 10분의 1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대략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네. 연간 사망자 수가. 이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 살해 전파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렇죠. 사고들 네. 이런 게 이제 주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부 부대에다가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람할 수 있게 이제 회보 형식으로 돌리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정말
별의 별 사고로 그렇죠. 네. 사망하는 네, 군인 네. 장병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땐 1,500명이었으니까 10배가 더 많았다고 하면은 와 거의 뭐 맞아서 죽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본인이 겪고 나시니까 이제 문제 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범인과 리더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이제 두들겨 맞고 고르고 그런 군생활을 하면은 이제 보복 심리도 생기고 사회에 나오면은 이 새끼들 니들도 고생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이제 그때 잘못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어도 못 고친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뭐 이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이제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2014년 이때 이제 이때 국방위 소속이셨잖아요. 네네네. 옆자리가 김광진이고 네, 그렇죠. 네. 예. 국방위 소속이어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끄집어내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때 말씀하신 게 거예요. 병사들 휴대폰 사용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군 내부 PC방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사용 시간도 너무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그 사용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몇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은 그냥 프리하게 풀어주고 그 시간 초과하면 그때부터 뭐 시간당 500원씩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 PC방도 병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실제로 이번에 그 훈련병 사고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같이 훈련받은 병사들이 다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게 공론화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과거처럼 폐쇄적인 군 시스템이었으면은 외부로 안 알려졌거나 단신 정도로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제 혹속에 갑자기 급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을 그야말로 것이고. 뭐 그 온열병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 이거 뭐 경찰 수사 들어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실 군 조직 자체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선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흔히들 정치 효능감 소리 저쪽 스피커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정치 효능감 느끼면 하는 건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의식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오래됐는지도 지금 대통령의 이 과거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 괜찮은 분이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글을 보면서. 병사들 그 스마트폰 풀어주는 거 이건 사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게 군 내부 반발이 꽤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아무리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 기술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충분히 뭐 정당성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뭐 권력자의 의지도 작용하는 거죠. 뭐 이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인트로에서 뭐 어떤 비판자나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근래에 이제 뭐 며칠 전부터 이제 이 사건이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밀양 과거 한 20년 전쯤에 있었죠 이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네네. 그 이제 가해자들의 신상이 이제 좀 캐져가지고 그 유튜버 하나가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가해자들이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처벌받은 게 한 명밖에 없어요. 44명인데 가해자가 처벌받은 게 한 명인데 그 한 명도 그 밀양 성폭행 건 때문에만 처벌받은 게 아니고 걔는 원래 다른 성폭행 건으로 혐의가 입건된 상태였어. 근데 여기까지 터지니까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냥 대표로 한 명 보내자 이런 식으로 된 건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얘네들을 어떻게든 커버 쳐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예. 이제 얘네들이 죄인이 돼버리면 동네 망신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울산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밀양 사는 이놈 중에 한 놈이 그 학생을 이제 꼬셔가지고 밀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러니까 뭐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밀양이 인구가 대략 한 10만? 15만 안 넘어갈 거야. 아무튼 그렇게 뭐 인구가 한 10만 정도니까 그렇게 보면 서울로 치면은 구 하나도 안 되죠. 10만이면은. 금천구랑 좀 비슷하려 아니다. 금천구도 그거보다 많을 거다. 동 한 두세 개 서울? 예.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 그 인구 수로만 보면 굉장히 협소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름아름 다 한 달이 한두 달이 건너면 다 거의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런 동네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그 동네 망신시키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피해 학생 탓을 많이 했고 실제로 보면은 그때 나온 기사들만 봐도 그 여학생한테 뭐 꼬셨다, 꼬리쳤다, 맞습니다. 꼬리쳐가지고 젊은 애들 인생 망치려 들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뭐 이제 그 뒤로 이 가해자들 중에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학생이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 됐죠. 경찰 공무원 됐는 거 이거는 이제 좀 됐죠. 아무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이제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간간히 이제 근황이 나오면서 좀 그다음 몇 년 전에 이제 경찰 됐다는 얘기 나왔을 때도 좀 항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 그러다 말았고 뭐 그랬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지금 신상 드러난 게 4명인가 그래요. 거기서 신상을 폭로한 게.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속 시원하다 아니면 이게 뭐 법으로 안 되니까 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폭로했다고 그러길래 이게 뭐 이 내용을 집어 삼켜도 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사적 제재잖아. 그렇죠. 사적 제재죠. 이게 얼마 전에 드라마가 넷플릭스 드라마인가? 하여튼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뭐 유지태 막 그 떡대 막 키워가지고 경찰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이제 경찰 대학교 이제 임관하면은 이제 경찰이 될 그 학생이 이제 사적 제재를 하고 다니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주인공도 명분은 이제 법 체계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흉악범들이 마음껏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그 본인도 피해자잖아. 어릴 때 피해자잖아. 네네. 그 주인공이.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이 관련 폭로한 유튜버 채널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형식 같은 데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거기도 그냥 사이버 레카야. 네네네. 그냥 전형적인 사이버 레카고 이 사이버 레카라는 게 DC에서 저는 시작된 문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DC 막장길 같은데 그런 데서 보면은 사이버 수사대 그러면서 그 이제 갤러리 애들끼리 이제 몇 명이 이제 갤러리 애들이 뭐 갑자기 이제 뭐 누구 하나 신상 털자 그러면 우르르 달라붙어 가지고 신상 털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요. 정말 추억의 이름이네요. 막장길. 거기서 이제 사이버 수사대라는 말을 지들끼리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이버 수사대 그러고 놀았는데 그런 문화가 이제 그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그 막장길 출신도 있어요. 실제로 그 사이버 레카들 중에 보면은 막장길에서 놀던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유튜버화된 게 이제 이런 그 사이버 레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폭로한 이야기도 그냥 뭐 다르게 말할 것 없이 그냥 사이버 레카고 이 사람의 움직임 동기는 뭐냐면 생각해보면 두 가지지. 소위 영웅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아이템이 됩니다. 아이템 되고 그리고 조회수가 매우 보장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구독자 수가 10,000명 그러니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그 채널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 수가 뭐 10,000명 그랬는데 지금 20만 넘가 그래. 요 케이스 하나로 20만인가 30만 넘어갔다고. 순식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장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폭로한 게 뭐 본인 말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저도 그렇게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그 6월 6일 날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상담소에서 입장을 냈는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유튜버가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현재는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아마 오늘쯤에 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잡길 바란다. 아, 영상을 내린 게 아니고 이 공지. 네네네. 이 가족들 동의 얻었다는 거. 네네. 커뮤니티 게시글을 내렸나 보군요. 네, 이거 거짓말이지 사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 사실 지금 뭐 이게 이 폭로 자체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잖아. 피해자의 의사가 그리고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면 그 자체로 고통을 받을 거란 말이야. 네, 워낙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적 제재에 왜 대중들이 다 열광하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 결국 사람 뭐 쉽게 말해서 재판 뭐 경찰 수사나 아니면 법원 판결이 성이 안 차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사법 시스템이 도덕 감수성을 못 따라간다. 이거 이제 계속 뭐 수시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게 뭐 그래서 법적 논리 이제 법리를 이해를 못 하겠다. 뭐 판결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재판이라는 거는 혹은 수사라는 거는 증거 재판주의가 이제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명백히 보이지만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돼서 재판에서 지는 경우들이 꽤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재판에서 달라지는 건 뭐 정의나 진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보면은 뭐 미국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그 법정 드라마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들 봐도 수시로 나오는 얘기들이고.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가 미진했다 뭐 사실 밀양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죠. 경찰까지 다 한 통속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그 경찰들이 엄청난 피해자들한테 엄청난 2차 가해도 네. 했다고 전해져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대중들의 그 어떤 도덕 감수성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제도적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보완은 사법 당국이랑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국회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국회는 그럼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는 검찰 독재. 이 미란 케이스만 봐도 사실 경찰한테 수사권 다 주면은 미란 케이스 같은 거 더 뭐 지역에서는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검찰은 대체로 뺑뺑이 돌지만 경찰들은 지역 고인물들이잖아. 그렇죠. 그 지역 출신인 경우들도 굉장히 네. 많고요. 그래 버리면은 뭐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직접적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면 거의 경찰 손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큰데. 게다가 지금은 이제 수사 지휘권도 많이 약해졌죠. 네. 그러니까는 재수사 요구권 뭐 이 정도. 아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없애려고 또 민주당은 또 사법개혁 네네. 추가 법안 내겠다고 하는데. 네, 완전히 그냥 기소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뭐 경찰은 얼마나 훌륭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진짜. 그러다가 또 경찰한테 대고 나면 그때는 또 이제 경찰 없애자고 할 건가? 참 짜증이 납니다. 그놈의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관점이나 혹은 이제 의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적 제재에 대한 열광이라는 게 포퓰리즘 작동 방식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아쉬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회가 지금 뭐 의무를 완전히 방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 영합주의에 치중해가지고 뭐 정치적 앞서 말씀드린 부신 대통령 이야기를 대면서 정치적 효능감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주로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뭐 그 정치적 효능감인 게 즉각적으로 이제 실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거를 말하면서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곤 하는데 그런 식의 즉각적으로 그 실감할 수 있는 그 정치적 액션이라는 거는 대부분 보면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이제 뭐 단발성 정책인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사적 제재도 마찬가지로 뭐 법률적인 면이나 뭐 사회 정의적인 면을 크게 정의적인 면도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의적인 면을 고려를 안 한다는 게 당장에 그 행위 한 번만 가지고는 속 시원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적 제재의 주체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지 꼴린 대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재자가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딱 발생을 해가지고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어. 그래서 네. 막 경찰 뭐 하냐면서 막 민심이 들끓으면은 그렇죠. 내리그로 조인트 까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조인트 까이고 예. 야 뭐라도 잡아 넣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범죄의 전쟁 한번 하자 예,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경찰들은 다 잡아놓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이 사적 제재도 결국은 지속성도 이제 확 그 장담할 수 없고, 근데 뭐 법적이나 윤리적 일관성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법적 일관성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지 사실은. 네, 네. 시스템이라는 게 지속성이랑 시스템은 곧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건드린 게 아니라 야 니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이 모양이지 하고서 그냥 잡아 족치 그렇죠. 결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사적 제재라는 게 그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사적 제재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들의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사법당국 혹은 이제 정치권을 압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네.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냅두냐, 이거를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지. 뭐 경찰이 안 하고 검찰이 안 하고 국회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는 거죠. 단발성 이벤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이버 레카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자기 업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업으로 삼다가 100% 다 사고 치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 저기 누구야 뭐 그 유명한 무슨 탐정 있잖아. 아, 예. 걔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뭐 조폭이랑 뭐 붙어 먹은 거 아니냐 그런 좀 의혹도 나오고 있던데. 그래요? 그 그쪽은 워낙 그 구설수가 많아서 옛날에 양아치 짓하고 그랬다 뭐 그런 과거들도 캐지고 있고 뭐 그렇던데. 그래요? 그냥 저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로는 사실 찐따에 가까운데 이미지가 아니 그 저기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오토바이 하나 사가 그 사이카 같은 오토바이 사가지고 경찰 오토바이처럼 칠하고 그 라이더 복장도 경찰 복장처럼 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 경찰 사이드처럼 다니는 사진이 있더라고 실제로. 예. 뭐 아무튼 굉장히 엉뚱한 짓을 했네요. 그냥 이제 인상 비평 저는 이제 그 채널에 대한 인상 비평만 하자면은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형 양아치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사실. 그 소용주의에 너무 빠져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사적 채널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뭐 추천한 정의감 혹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도 아예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밀양 사건을 재조명해버린 이 유튜버도 처음에 뭐 자기가 무슨 정의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나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게 그 아까 얘기한 그 유명 유튜버 그분의 논리랑 똑같거든요. 네. 난 정의로운 뭐 이런 거 아니다. 네. 나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유튜버다 나는. 네. 그 대신에 뭐 일은 뭐 확실히 할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도 확실하게 못 하고 있고 구라친 것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또 5인 사격건도 하나 터졌거든 벌써. 이 가해자 여친이랍시고 엉뚱한 사람 지목해가지고. 아차차차. 네. 뭐 그 조사해봤자 얼마나 확실하게 하겠어요 사실 웬만한 그 레카라는 게 뭐 자기들 딴에는 뭐 되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대단해도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왜냐면 그 일은 경찰이 더 잘하고 검찰이 더 잘하거든. 자기들이 무슨 뭐 모든 거 빠삭하게 꿰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 연출을 하는 거지 정말 그런 사람들일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한계가 명확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 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채널들의 재미로 보시는 거야 뭐 재미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채널에 너무 심취를 하거나 열광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말 문제의식 가져야 될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정의를 구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옳지가 않다. 그런 좀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 이거 똑바로 하라고 정치랑 검경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퓰리즘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국가적으로 위험한 그렇죠. 네.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예시가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적 제재도 결국 포퓰리즘의 한 종류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좀 사적 제재라고 이제 좀 확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북 풍선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넘어오는 게 대북 풍선 때문이잖아요. 북한은 풍선을 먼저 날려가지고 그런 거잖아. 근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재를 했죠. 제재를 했죠. 근데 이제 윤석열은 거의 영합하는 식으로 지금 이쪽으로 붙어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 지지층에서는 호응을 얻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개인 혹은 이제 뭐 사설 단체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체가 무슨 외교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 풍선 날리고 하는 거를 풍선 날리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냐라고 봤을 땐 책임 하나도 못 지잖아. 풍선만 날리고 나면 끝이잖아.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관해서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빌미를 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맺었던 9.19 군사 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더합니다, 정부가. 네. 근데 이제 이때 좀 웃기는 게 보면은 이 합의 그 효력 정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 발표한 날이 이 날이 며칠이었더라. 아무튼 옛날 아침에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이제 가결시켜가지고 합의 정지하겠다고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만 북한 측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이제 오물풍선 지금 잠정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북 그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킨 것 때문에 쫄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날 바람이 바뀌었어. 날릴 수가 없구나. 예. 그거였는데 뭐 설레발치고 뭐 윤석열이 통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답답하다 진짜. 지금 다시 날리고 있잖아 북한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이 그 시스템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게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의 핵심은 평화예요. 평화. 나라가 안 망하고 계속 가려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안정화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화잖아요. 네. 외침 걱정, 외세 걱정 없고 전쟁 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무기 만들고 뭐 국방력 강화하고 이것도 다 평화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오물풍선 때문에 대북 감정이 국내 대북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 적대적 관계로 다시 이제 되돌려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길인가? 이건 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깨버려도 될 일인가? 네. 이런 식으로 깨기 시작하면은 북한도 뭐 다시 평화협정 맺자 그래도 더 하기 힘들지. 이거 뭐 풍선 좀 날렸다고 쥐들이 먼저 날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킹 받아서 우리도 좀 날려봤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협정까지 깨버리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 없잖아 사실. 진흙탕 싸움이죠.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깝깝하다. 그렇습니다. 네. 깝깝한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분명히 좀 기분 좋게 했는데 네. 기분 좋은 건 잠깐이고 네. 현실의 지궁창이야 여전히. 또한 더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뒤에 제가 다룰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님이랑 홍영기 부총리님 이제 페이스북 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 이제 그 팟빵에 올라온 저희 방송 보면 항상 이제 스텝롤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성 누구 구성 뭐 호구맨 BC 뭐 이렇게 나오잖아. 편집 BC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번 주에 사실 구성에다가 문재인 홍남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대본에 한 3분의 2 정도를 써주셨다 이번 주 대본에 3분의 1 이제 비씨님이 쓴 걸로 치고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좀 분노에 차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별로 뭐 기분 좋을 일은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자, 그래도 어쨌든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려야 되니까요.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써몽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녹음 날이었나 녹음 전날이었나 제가 전날이었을까요? 어쨌든 마지막 체크 네. 때까지는 네. 안 보였었는데 네. 그 살짝 이게 시점이 어긋났습니다. 네, 써몽님 지금 그 저기 김밥 잘못 드셔가지고 장님 오셨다던데 차. 쾌유를 빕니다. 그 하필 요새 그 비싼 네, 김밥을 그 김밥 조심해서 먹으라고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 예, 날이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김밥 쉬기 딱 좋죠. 그렇습니다. 김밥은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것으로. 네네. 그래서 써먹님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화 최저가 가격으로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안전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다시 보내주시면 손쉽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웰컴퓨터 6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요걸 이제 100만 원 이상 가는 본체를 구입하시면은 10만 4천 원 상당의 앱코 3종 세트, 키보드, 네네. 마우스, 스피커를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웰컴퓨터 매장에 이제 경주에서 오신 부부께서 이제 매장을 방문을 해주셨다는데 이분들이 PC를 사려고 오셨다고 해요. 경주에서 네. 부산까지. 근데 이제 이분들 말씀이 정치 신세계, 포트피플닷컴, 라이브 TV 다 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빠짐없이 다 들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웰컴퓨터를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유튜브 채널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도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저희 그러니까 웰컴퓨터 입장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정치자가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분일 거 아니에요, 이분들 아마도. 네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 인지를 하지를 못해도 뭐 이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만도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다가 지금 식빵 끝났나요? 아닙니다. 절찬 판매 중입니다. 절찬이 판매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대본 쓰면서 확인했을 때는 아직 식빵 그 구매 메뉴가 떠 있었는데 뭐 그대로 또 사라졌을지 어떨지는 네네.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화영 징역형의 여파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몰려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아니면 식빵 이벤트를 길게 하시다거나. 이게 라만까까가 이화영 유죄 받을 거 미리 알고 식빵으로 선빵을 치신 거 아닌가? 아니야, 그 김호중 이벤트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만 그것도 해볼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지난주는 김호중인 걸로 대충 넘어가고. 네네네. 다음 주까지 있으면 아마도 이건 이화영 빵이다.
이화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빵 연장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뭐 이거는 라만카카에 대한 압력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면담 압력 받으시는 분도 아니야 그분이. 물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뜬금포로 진짜 뜬금없습니다. 네,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 원래 이제 이화영 재판권만 아니었으면 이게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참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완전히 월요일부터 월요일 대바람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동안 정부가 좀 신뢰를 많이 잃은 면도 있고 또 이제 이명박 케이스가 많이 이제 겹쳐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게다가 이제 이 그 전통의 네. 그 이쪽 계열 정당 중에 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네. 한번 1976년이라던가 대차게 한번 써먹어본 그런 네.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많은 것을 뭔가 연상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네. 뭐 게다가 또 그놈의 그 천공까지 그렇습니다. 천공까지 연관된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그게 충분히 좀 그럴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뭐만 나오면은 또 그 인간은 이렇게 엮여. 뭐 천공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 저는 이제 좀 관점을 달리 한번 봐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천공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천공한테 정보 흘리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부 발표하기 한 1, 2주 전에 천공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면은 천공한테 먼저 귀뜸을 해줘가지고 천공이 자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주워 듣고 주식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재미 보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정부 발표에 따라서 주식값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 관련된 거는 사실 이번 건밖에 없긴 해서 뭐 다른 이벤트들도 뭐 소소하게 우리가 잘 미처 감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그런 게 수도 있죠. 있으려나. 네. 그 뭐 주식쟁이들이 잘 알 것 같기는 한데 최근 종부세 관련해서는 뭐 이건 이제 천공 얘기는 아니지만은 종부세 지금 뭐 내린다는 얘기 살짝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없앤다는 얘기 살짝만 감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집값 확 흔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답니까? 네, 확 뛰었다잖아 벌써. 그것 때문에 뛴다고? 그 집 지금 내놓으면 손해니까 당장 내놓으면 팔려면은 더 비싸게 팔아야지.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 뭐 칼럼니스트들이나 채널 한 세 칼럼이랑 유튜브 채널 하나를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똑같은 얘기한 걸 본 것 같거든. 아무튼 뭐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영일반 석유 예.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거 이제 그 약간은 좀 뭐 굳이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좀 세세하게 짚어보면은 사실 막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아니면 엄청 공격적으로 볼 부분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6월 3일 월요일 대바람부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동해 그 영일만 근처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하에 네.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물리 탐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맡겼고 네. 그에 따라서 최대 140억 배럴의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 2021년까지 우리가 채취를 했던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오. 이게 그러니까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 동해 가스전이 4,500만 배럴인가 그랬다고 해요. 네. 어쨌든 그거와 140억 배럴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단위가 다르니까. 네네. 10,000만 배럴 단위랑 140억 배럴이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이게 정말로 140억 배럴이 묻혀 있으면은 예상하기로는 천연가스는 최대 현재 사용량 29년 쓸 수 있고 석유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지금 이런 바다에서 발견된 광구 중에 이제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 그 근처 바다에
110억 배럴 정도 상당으로 추정되는 광구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네. 예.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제 많으니까 140억이니까. 네네.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자부 이제 이거를 정말로 이제 캐내려면은 다음 단계는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정말로 매장돼 있는지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탐사 시추라고 하죠. 네네. 그거를. 이 탐사 시추 이제 한 구멍 하나당 네. 1,000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예산이 필요하니까 탐사 시추를 하라고 산자부의 계획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을 내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자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이어봤는데요. 그래서 시추는 대략 금년 12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25년 상반기에 일단 결과가 한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 매장된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개발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2035년 정도에 이제 상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약한 거는 윤석열이 얘기하고 산자부 장관이 이어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날 아침부터 이날 하루 동안의 그 정황을 보면 좀 총국이 있었죠. 오전에 이제 이게 이제 정부 발표였죠 이게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국정 브리핑이었지. 네네 그렇습니다. 국정 브리핑 때 이제 좀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아 이거 네 굉장히 기습적이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네. 발표 당시에는 산자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태로 그래서 산자부 직원들도 벙쪄 있었다. 아니 왜 갑자기 산자부와 석유공사를 아주 동시에 벙찌게 이거 갑자기 한다고? 그 대통령이 직접? 게다가 기자들도 발표하기 미리 연락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고 이 발표 있기 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네. 예, 알려졌다고 하죠. 뭐 근데 이제 만약 협의가 있었다고 치면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 엠바고 걸어놓든지 아니면 1시간 전에만 알려주는 게 그 자체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같은 거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미리 뭐 정보가 새 나가 버리면은 하루 이틀 전에 주식 사다 놨다가 재미 볼 인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제 그 기자들이 잘 몰랐다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산자부하고 아무런 협의가 안 돼 있었다. 이거는 좀 그럼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기습적으로 대통령 독단으로 발표를 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겨레 같은 날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이해식 이 양반 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됐네요. 많이 컸네. 많이 컸네요. 네. 그래서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보이고 이번 발표가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네. 네, 뭐 저도 매우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옛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례도 있고 1976년. 네. 그다음에 이게 산자부 발표 내용에 따라도 실제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만약에 딱 탐사 시추를 했는데 경제성이 부족해 보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구멍 막 뚫다가 영 반응이 안 좋으면은 중간에 빠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동안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거죠. 그 사이에 광만 다 팔아먹고. 그렇죠. 물론 뭐 광이 팔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지금 그다지 사람들 반응이 좀 반반으로 갈리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인데. 근데 지지자들은 좋아하는 거 같으면 뭐 저 20% 5개니까 100%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좀 별의별 희한한. 아니 근데 기자들도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최소 5개 파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최소 5개 정도는 팔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은 서 있고. 아니 그리고 저희 김성범 만화에 나오는 그 짤 아니야. 네 IQ 150, 내 IQ 150 둘이 합쳐서 IQ 300. 그렇죠. 그 소리랑 똑같은 소리 아니야 이거. 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유. 주사위 6번 던지면 반드시 6은 한 번 나온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질문 수준이 참. 확률과 통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아니, 상식이 없어 상식이. 이거는 그냥 산수적 상식만 있어도 그렇게 질문 안 하지. 네. 이게 이제 우리 2021년에 그 생산이 끝난 그 동해 유전 같은 경우에 처음 발견됐을 때가 1998년이라고 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이제 천연가스층을 완전히 확인을 한 거거든요. 네. 이때만 해도 산업정보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또 심지어 물리탐사도 아니야. 시추로 해가지고 발견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전례에 비춰 보면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영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탐사 시추가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한 결과를 들고 왔을 때나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네. 그게 2000년 정도인가? 하여튼 그 가스전을 이제 딱 해서 정말 이제 가스가 착 네. 가스 뽑아 올리는 네. 그거 딱 이제 기공식인가? 하여튼 할 때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가셔서 참석하셔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물리 탐사 단계에서 이런다는 게 네. 조금 뭐 우리나라 상황이랑 좀 그러니까 전례랑 안 맞습니다. 네. 전례랑 안 맞고 그러니까 박정희만 좀 그랬지. 이게 영 이상하죠. 네. 괜히 이제 주식만 들썩들썩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석유가스공사 주식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뭐 관련 특히 가스 관련주가 많이 올랐다라던가 하여튼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와, 사람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게 언론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이 먼저인지 모르게 요거 액트지오에 대한 이 의심은 사실 일반 시민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언론이 많이 그걸 퍼다가 쓴 그런 기사들이 초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액트지오의 홈페이지를 갔더니 뭐 메뉴도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게 많고 뭐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들어봤더니 홈페이지 템플릿 자체도 되게 옛날 거 구린 거 무료 템플릿으로 그냥 대충 만든 홈페이지고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주소지를 가서 이제 구글 맵으로 가봤더니 위성 사진을 봤더니 웬 가정집이야. 네, 가정 주택 네. 이게 하나 나오더라. 네.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니까 뭐 직원도 한 명도 없어. 1인 기업이다. 이거 네. 그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그래도 이 한 사람이지만 이 오늘 기자회견까지 한 비토르 아브레우 교수가 설립을 했는데 이 사람 또 지금은 이제 대표회에서 물러났다. 네. 야, 그러면 뭐냐? 이 사람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다가 그냥 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러 의심들이 나왔죠. 네. 그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한 곳이 뉴스버스입니다. 인터넷 네. 언론사 뉴스버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함께 그 코어카는 네. 미국에 계신 이상현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네. 이제 한국일보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예 미국에서 언론사를 하나 창립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조사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인구조사국에 올라와 있는 기업 정보에 의하면은 이 액트지오의 연평균 매출이 27,701달러로 네.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원이 한 명도 없다. 1인 기업이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 인구조사국 기업 정보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업 정보 사이트 줌인포라는 곳에서는 연매출 530만 달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네. 그 우리나라 정보와 수주를 받아서 네. 그 물리 탐사를 이제 심층 분석한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530만 달러가 된 거 아니냐? 뭐 대략 70억이라고 하던가 이게 네. 환율을 계산하면은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보인다. 네.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설립을 했어요. 아까 말한 비토르 아브레우 네. 예, 비토르 아브레우 교수가 설립을 했고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올라돼 있단 말이에요. 뭐 컨설팅 교육 이렇게 돼 있죠. 네. 주요. 야, 탐사해야 되는 애들이 교육기관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은 뭐 이런 유전 심층 분석하는 건수가 아무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건이 막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거는 우리가 업계를 모르니까. 업계를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전이 그렇게 뭐 어디
때려보자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그 짜잘한 데는 많을지도 모르지. 짜잘한 건 안 하지. 짜잘한 거를. 그래서 평상시에는 1인 기업으로 그냥 교육 활동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이런 네. 걸로 하면은 뭐 혼자서 이제 그래서 연매출 27,700달러 그러니까 이게 얼마였더라? 한 몇천만 원 돼요. 한 3천 좀 되겠네. 3,4천 되는데 이 정도면 뭐 혼자서 충분하지. 또 이 사람 또 대학 교수에다가 게다가 또 다른 회사에 또 CTO인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플럭서스인가 이제 네. 브라질에다가 만든 회사가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돈 들을 구석은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프로젝트 건이 하나 생기면은 그때 이제 자기 인맥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거죠. 이 물리 탐사 분석하는 거를 데이터를 네. 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탐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데이터 던져주면 그 분석하는 일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네.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제 어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네. 네. 가장 제 발빠르게 보도를 한 사람은 JTBC였던 것 같아요. JTBC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액트지오에 대한 평가 혹은 평판에 대해서 아시느냐? 이승훈 교수님이 이 서울 자원경제학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쪽 계열을 잘 아신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승훈 교수님이 대답은 액트지오는 분명히 들어본 기업이고 특히 심해에 시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대답하셨고 그 전날에 이 중앙일보에서도 이제 미국 퇴적 지질 학회의 그 멤버이신 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최경식 교수께 네. 이제 문의를 했는데 네. 이 비토르 아브레우 이 교수가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대외 활동도 활발히 한 인물이다. 네. 그러니까 사기꾼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성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액트지오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에너지 자원공학과 초빙 교수 강천구 교수님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액트지오가 이제 심해 전문 컨설팅 부티크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따로따로 막 흩어져 있다가 누구는 미국에 있고 누구는 예, 막 브라질에 있고 막 이런 네. 식으로 세계 각국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모일 때 모일 때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 화상회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료 분석을 이렇게 나눠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한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명 한 명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 그리고 이 비토르 아브레우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전문성, 실력 이런 네.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실력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뭐 이제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냥 자격이 있죠. 그냥 이제 뭔가 좀 이상해 보는데 뭐 가정집이다 추리하다 이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양반이 이제 그 굴지의 그 석유 회사들, 석유 파내는 회사들, 네. 뭐 엑손 모바일이라던가 네, 이제 네. 여러 업체들과 활동을 같이 해왔고 이분이 액트지오를 만들기 설립하기 전까지 그 엑손 모바일에서 오래 있었고 그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남미의 가이아나에 있는 그 광구를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개발을 할 수 있게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업력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 일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 걸로 보이고요. 네. 자,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 뭐 이제 140배럴까지 이야기를 140억 배럴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액트지오 얘기만 나오다가 액트지오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무려 2007년부터 이제 탐사를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드사이드 얘기입니다. 네네. 이 회사 2007년부터 이제 함께 해왔는데 2022년 하반기에 철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됐을 때 조강권 네. 50%에 해당하는 지분까지도 확보를 했는데도 이것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손 떼겠다. 네. 해서 손 떼겠다고 한 것을 시사인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큰 회사도 손 떼고 나갔는데 어디서 액트지오 데리고 와가지고 얼굴마담 세워가지고 이상한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딱 좋은 또 그런 게 만들어졌죠. 네. 이 산업부에서 이제 발빠르게 일단 해명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현충일에 해명을 했는데요. 우드사이드가 2022년 7월에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그래서 2023년 1월에 철수를 했다. 이걸 확인해 줬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영일만 쪽이 경제성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이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이 됩니다. 네네. 같은 호주에 있는 자원 개발 기업 BH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랑 이제 합병을 하고 이제 사업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뭐 미얀마라든가 여러 광구가 퇴출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영일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뭐 이게 경제성 없는 거 막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산업부에서 말하기로는 우드사이드가 이제 이 영일만에 대한 유망 구조를 확인을 하기 전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네는 알 수가 없다. 아니 근데 2007년부터 있었다며. 네. 근데 유망 구조를 확인을 못해? 10년 넘게 꼬로박아가지고 꼬로박고 있었는데. 뭐 산업부의 얘기로는 그렇죠. 그렇죠. 다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이 탐사를 하는 애들이 또 있고 물론 이제 탐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분석까지 바로바로 할 수 있는지 그것 뭐 저희로서 알 수가 없죠. 네. 얘네는 탄소 열심히 이제 탐사를 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늘 이제 아브레우 교수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뭐 시추도 한 3군데 팠고 주작, 홍게, 방어 네. 이름을 이제 좀 재밌게 지어놨는데 네. 누구는 뭐 윤석열 대통령 술안주 이름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냐 좀 또 그런 식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어쨌든 그 3군데에서 없었거든요. 네. 예, 없어. 그래서 그게 경제성이 없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볼 수도 있죠. 뭐 네.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산업부 해명도 영 뭐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알았다. 그러니까 파는 애들 따로 있고 분석하는 애들 따로 있고 또 그리고 설사 뭐 걔네 만약에 우드사이드가 나는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 해도 야 액트지오에서는 아니야 여기 가능성이 있어 의견이 나뉠 수 있죠. 뭐 그건 그렇죠. 네, 네. 전문가들끼리 뭐 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뭐 의견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땅이니까 석유공사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죠. 뭐 그런 거랑 이제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레발이죠. 예, 설레발. 그렇죠. 설레발.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단계가 네. 이걸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아브레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숫자는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네. 숫자는 제시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정말 매장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무조건 시추를 하고 나서입니다. 그렇죠. 탐사 시추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이
물리 탐사는 그 공간 석유가 있을 만한 공간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유망 구조를 찾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유망 구조를 찾는 건데 석유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가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공간 네. 이걸 찾는 건데 네. 공간 자체가 없으면 석유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막 뭐 지진파를 쏘고 뭘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네.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과정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열심히 오늘 아브레 교수가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래서 약간 공간이 있고 뭐 그거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새끼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아니 무조건 궁금한 건 이거야. 그래서 140억 있다는 배럴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꽤나 네. 제가 보기에 기자들 되게 무식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면은 최대 140억 배럴까지 들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전체 다 뭐 석유랑 가스만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뭐 다른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최소는 그래도 35억 배럴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가능성이 크진 않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인 거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전 세계를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게 괜찮을 때가 2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온 이 양반도 제가 모르겠어. 이 양반이 지금 뭐 그 뭐야 580만 달러 그 컨설팅 비용으로 받았잖아. 지금 분석 비용으로. 그 정도 받았다고 지금 추정되죠. 그러니까 뭐 돈값 한다고 치면은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설레발친 거 좀 수습하러 온 거거든. 그렇게 봐야 되거든. 이래저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와야 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웃긴 거야.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데 지금 대통령이 설레발을 쳐버렸기 때문에 수습하려고 산자부 장관도 수습하려고 그렇게 그날 저녁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양반도 지금 뭐 굳이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겁나 그래서. 빨리 예. 왔어요. 예. 이틀 전에 왔으니까. 뭐 그 정도 서비스 근데 580 뭐 70억까지 70억 정도 받았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짜증은 나겠지. 나죠. 예. 이런 식으로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레발치는 경우를 이 사람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70억이 과도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거는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돈이 굴러다니는 돈이 엄청 큰 단위잖아. 천억 단위니까. 네. 시추만 해도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이야. 네.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내가 결정해 주는 거거든. 내 이름을 걸고. 근데 이 석유 산업 쪽은 뭐 1,000억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면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비용으로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국가 비용으로 뭐 세금 1,000억 예를 들면 이제 세금이 1,000억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은 석유 산업에서는 1,000억 단위가 그렇게 막 그 이례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정유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도 2,000억 3,000억씩 들어가. 예를 들어서 시추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해 가스전, 네.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는 시추를 10번을 실패를 하고 11번째 뚫어요. 네. 11번째 뚫어요. 네. 물론 이제 돈은 더 쌌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바다가 훨씬 얕거든요. 한 네, 200m. 네, 지금 네. 이제 영일만 같은 경우는 지금 1km 1km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 깊이가 지금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굉장히 깊은 데라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가능은 일단은 합니다. 깊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한 3,000m 이런 데서 파고올리는 데도 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1,000m는 불가능한 깊이는 네. 절대 아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지질 구조가 중요하죠. 뭐 이제 정말 땅이 땅에 닿았을 그렇죠. 때 이제 잘 들어가는 땅이냐, 뭐 뭐 그런 땡땡해 거. 가지고 막 안 들어가는 땅이냐 그런 거 뭐 훨씬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사실 뭐 물리 탐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뭐 에이씨, 그냥 확인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브루스 윌리스 불러. 아, 그 양반 이제 그 치매 와가지고 안 되겠고. 안 되지. 언제적 아마겟돈입니까? 그러면 저기 베네플렉 불러.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해도 또 잘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막 그것도 모든 게 다 미지수인 거죠. 지금. 미지수.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는 게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 한 가지밖에 네. 없는 거지. 아니 오죽하면은 20%가 이게 높은 거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게 가이아나의 케이스가 네. 16% 정도였다고 해요. 물리 탐사 단계에서 16%인데 그러니까는 야 이거 진짜 할 만한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필 또 이때 이 비토 아브레우 교수가 네. 아 이거 할 만하다 나는 자신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주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뭐 나름 대박 낸 거죠. 110억 배럴짜리. 네.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분석했으니까 자신감을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이 영일만 쪽의 지질 구조가 이 비토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그 가이아나 쪽이랑 비슷한 구조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을 높게 네네.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단계가 단계이니만큼 시추 이전에 이런 경제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최대 140억 배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 2천조 경제효과 그렇게 또 얘기하나? 맞아 그런 얘기하고 뭐 삼성전기 전자 시총이 어쩌고 굉장히 무식한 소리 한 거죠. 네, 굉장히 무식한 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소습해야 되는데 야, 대통령이 찔러버린 게 지금 저렇게 찔러버렸어요. 큰일 났다. 아마 그날 바로 야근하는 공무원들 제법 많을 겁니다. 네. 진짜 막 욕하면서 했을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수님이었지? 최경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동해는 탐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환경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리 탐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직접 시추를 해서 확정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야, 그래. 근데 최대치를 질렀어. 그렇지. 최대치를 질렀어. 가스 29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사실 욕 먹어도 쌉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홍영기 부총리가 그 2020년에 2060년에 그 국가 채무 비율 이제 전망치 그거 한 거 가지고 통계 조작했는데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랄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은 뭔데 그럼 대체? 이거 더 웃긴 짓이죠. 네. 뭐 이따가 이제 시간 안 돼가지고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홍영기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신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근거도 없잖아. 그냥 가능성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매우 초기 단계 네. 가능성을 가지고 네. 이 물리 탐사라는 거는 시추를 해볼만하다, 해볼만하지 않다 이거를 그렇죠.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추를 하고 시추를 해볼만하겠다. 그러면 구멍 몇 개 뚫어 봅시다. 그렇죠. 해가지고 시추 딱 해가지고 야 그럼 이거를 개발을 할까 말까를 시추로 정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말 단계적으로 네. 나아가는 건데 네. 완전 초장에 이거를 네.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면서 막 네.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애들 시키지 왜 본인이 해. 산자부가 했으면 훨씬 잘했을 건데 그렇지. 아니면은 석유공사가 했으면은 더 잘했지. 그렇지. 그 석유공사는 이거 하는 회사니까. 그렇죠. 네. 그 공기업이니까 네. 전문가지 전문가. 아 짜증나네.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어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야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 네. 대본 쓰는데.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최종구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자원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이거를 시추를 해가지고 자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겠다라는 네. 단계까지 온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시추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물리 탐사 단계에서 시추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으니까 시추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0%가 나쁘지 않다는 게 이제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말씀에 의하면 네. 10%도 안 되는 곳이 허다하다. 네. 20%면 그러니까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할 확률이 80%라고 해도 그 정도면 충분히 시추공을 뚫어볼 만하다. 이게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은 낮은데 터지면 대박이기 때문에 이 그쵸. 석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석유만 그런가 자원이 다 그렇잖아요. 막 리튬 뭐 다 그렇죠. 네. 네. 다이아몬드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서 눈탱이 이제 막 쳐맞는 거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노하우도 많이 쌓여야 되고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하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함부로 설레발 치지 않는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아브레 교수가 이 가능성을 꽤 높게 네. 그러니까 네. 본 이유는 이제 유망구조 선정을 7군데를 했다고 해요. 네. 네. 이 정도면은 꽤 많이 나온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 나오고 말면은 이거 시추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일 텐데 왜냐면 확률 자체가 낮으니까. 근데 확률은 낮아도 후보지가 7군데 나오면은 이거는 괜찮다. 한 개 정도는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런 보는 거죠. 예, 네. 예. 지금 이제 즉석복권 7장을 산 거야 말하자면. 맞네. 예. 유서복은 7장. 네. 7장 사면 한 장 정도 한 장은 쳐서 꽝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본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식이죠. 거칠게 비유를 하면. 네. 그래서 이 시추 자체는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예. 왜냐하면 시추 자체를 이게 하나당 1,000억이라고 하니까 네. 이거부터가 뭐 옛날 이명박이 4대강 파는 것처럼 그렇죠. 뭐 이렇게 띵가 먹은 거 아니냐? 뭐 이제 띵가 먹으려고. 근데 또 땅을 파는 건 또 시추를 하는 건 액트지오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거 연결을- 한국 소공사에서 하나? 땅 파는 거는? 소유공사가 이제 또 찾겠죠, 적당한 네. 곳을. 뭐 액트지오를 통해서 또 찾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일단은 시추선은 구했다는 것 같고 노르웨이 쪽에서 이렇게 받아온다는 것 같죠. 한국 소공사도 원래 자체 시추 능력이 있는 회사거든. 거기도. 우리나라에 그런 거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 있고 그다음에 SK에도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건은 깊이인 것 같아요. 깊이가 그렇죠. 2km, 네. 1,000m라는 그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고민해서 선정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뭐 그냥 헛돈 만약에 이거에서 허가가 안 나왔을 때 헛돈 날리는 거냐라는 거를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건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경험. 그렇죠. 이제 경험치 쌓는 거 사실. 중요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거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 거면 상관 날린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기술이 이제 점점 그 발전될수록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산유국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시추 기술은 점점 이제 진보하고 있으니까 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예전에는 석유 안 나온다는 나라들도 뭐 10년, 20년 지나면 다 석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험치 쌓는 것도 사실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의 그 언론사들을 통한 이제 여러 전문가들, 그러니까 자원 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이제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나름 합리적인 결정을 네. 내리고 있다. 네. 근데 윤석열 발표는 모르겠다. 네. 물론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윤석열 발표는 모르겠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초창기에 메이저 언론사들이 그래도 물론 이제 처음 액트지오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네. 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의 그 의심을 딱 쫓아간 면은 있지만 네. 뭐 그래도 팩트 체크를 좀 하긴 했어요. 네. 네. 네, 팩트 체크를 했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잖아. 액트지오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봤다. 이렇게 네.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굿모닝 충청이라던가 뭐 그놈의 그 시민 언론 민들레라던가 네.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냥 그다음에 오마이도 좀 오마이도 그런 제목 몇 개 봤는데 네. 얘네들 뭐 그냥 거의 기정사실이 아니라 기정거짓이라고 네. 거의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명박 자원 외교 뭐 시즌 2다 이런 식의 논조지 뭐 다들. 예, 굉장히 그런 네. 논조. 뭐 의심을 하는 건 좋은데 뭐 그러면 뭐 좀 밝혀내든가 그냥 난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 딱 김어준식이죠 뭐. 김어준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김어준도 뭐 이렇게 네. 아니 뭐 그러면 이명 계약이라도 뭐 찾아내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뭐 그 비토 아브레오를 뭐 뻗치기로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구워 삼든가. 뭐 알아내든가. 네.
아니면은 뭐 석유공사 내부에 어떻게 눈을 다 가리겠어. 내부 그렇죠. 제보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찾아내든가. 네. 뭐 하는 것도 없이 뭐 그냥. 그리고 또 이 산자부에서 분명히 액티지오가 낸 결과를 가지고 국내의 다른 여러 뭐 지질연구원이라던가 이제 그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검증 과정 거쳤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정말로 동의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든가. 그렇죠.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취재를 하라는 얘기죠. 네. 뭐 괜히 이렇게 유탐사 마냥 이렇게 냄새만 이렇게 풍기고서 슈퍼챗이나 쳐받으려고 하지 말고 에이. 후원금이나 땡기려고. 에이, 파리 피플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뭐 접근하면 뭐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사실 그만이긴 한데 진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진위 여부는 땅 파봐야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땅을 파서 안 나왔다고 해도 네. 이 새끼들 사기친 거였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자체가 도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명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윤석열이 설레발 쳤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매우 설레발 쳤다. 매우 설레발 심하게 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까지 날아와가지고 수습하려고 미국에서 날아왔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예, 누가 남의 나라 그러니까 나는 돈이나 받고 분석이나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총국이야. 그 자체가 총국일 수는 있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설레발의 내용들 뭐 2,000조까지 간다. 140억 배럴을 35억 배럴 사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성공적으로 팠을 때 그때 당시에 유가랑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스 가격이랑 그것도 채산성도 맞춰봐야 예. 되는 거니까. 갑자기 막 유가 가격 폭락하고 이러면은 완전 손해 보는 그렇죠. 거야. 그 캐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럼 안 캐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코로나 거지. 때 미국 셰일가스 회사 다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윤석열 설레발을 자체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좀 억가로 볼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뭐 그 자체로 그냥 관망하는 게 또 타당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략. 네. 그래서 잽싸게 일단 딱 이걸로 끊고. 네. 요거 이제 뒤에 꼭지가 굉장히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이나 대통령님이 쓰신 이 대본들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대통령 페이스북 글만 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님 요거 정리하신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 이제 다들 아시는 그 김정숙 여사님 인도 2000 몇 년이냐 이게 2018년이냐 2018년 맞지? 2018년 11월 달에 인도 순방 가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국힘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6월 5일 날 대통령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결국 글을 쓰십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윤건영이랑 그러니까 윤건영만 아마 공식 입장을 냈을까? 관련해 가지고 이제 6월 4일인가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 이 허위 사실로 이제 문제 제기한 쪽 이제 법적인 뭐 법적으로 이제 하겠다, 고소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신 상태고 윤건영을 통해서 5일날 이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있습니다. 하지만 점입 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순방 경비 가지고 뭐 기내식 뭐 6,600억인가? 6,200만 원인가. 600억이 아니지 6,200만 원에 아무튼 그거 가지고 좀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김 여사님의 인도 순방은 그 당시 행사 성격이 문화교류 성격이었기 때문에 문체부가 소관을 했다. 그러니까 주 소관부처가 문체부다. 그래서 문체부를 통해 지금도 문체부는 있잖아. 그렇죠. 그때 그 서류들은 남아 있잖아. 그럼 문체부에 문의를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 삼는 기내식 경비도 이제 내역을 그 문체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대한항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순방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이랑 좀 성격이 다르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 항공기 기내식은 대량 생산이란 말이야. 공동 구매지. 네. 그래서 그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가가 확 떨어지는데 싸죠. 네. 근데 이제 그 해외 순방 전용기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운 구성으로 이례적으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것도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공항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김포나 저기 인천이 아니고 네네. 서울공항에서 뜨니까 그쪽으로 따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기내식 비행기들 그 기내식을 공급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이 굉장히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기내식이랑 똑같은 단가로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순방 뭐 이제 뭐 그 김 여사님 관광 갔다 왔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억가지를 하는데 당시 이제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대통령님이 오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참석하실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문체부 방문단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문체부에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도에서 계속 거듭 요청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교 라인에서 한번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계속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근데도 이제 국내 여건 때문에 대통령님 직접 가실 그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김 여사님을 대리인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당시에 이제 뭐 그 초청 근거 서류 같은 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네. 여사님이 오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님이 이제 이 글 말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정말로 짜증 내시는 것 같아. 짜증 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 와서 아내에게 초호와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인이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인도 모디 총리께서 지금 연임 됐죠. 네. 네. 어떡하려고? 지금 총리 바뀌지 않았나?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나? 그 선거 뒤집어졌다는 거 속보 봤던 것 같은데. 의석수가 좀 줄었지만 네. 총리직은 그대로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관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정표 이제 대통령님이 당시 이제 보고받으신 김정숙 여사님 일정표를 올리신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3박 4일인데 사실상 비행기에서 좀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정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3일 일정이라고 이거는 이틀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행기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들이 길고 그래서 이틀 일정을 보면은 하루에 일정이 한 6개씩 잡혀 있어요. 네네네. 이거 뭐 그냥 관광이라고 보기에는 못하고 근데 또 다만 이게 이제 공식적인 외교 행사가 아니라 이제 문화 교류 차원의 행사였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고 그래서 뭐 김정숙 여사님 나름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트집 잡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 일반 개인으로 하면은 되게 옛날에 유행하던 자유시간 하나도 없이 네. 여기저기 막 다 끌고 다니는 그런 관광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거랑 일정이 되게 비슷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대통령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국힘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닮아가니 뭐 특검이야. 이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모 의원은 국힘의 김석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앞서서 이제 대통령님이랑 김 여사님이 2018년 7월에 인도를 방문을 먼저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그 뒤에 이제 인도가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 여사님만 가신 거예요. 그렇죠. 7월달 이제 그 방문을 하셨을 때 인도 그 대통령 영부인이 김 여사님한테 인도 전통의상 사리를 13벌이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그 13벌 받은 것 중에 한 벌을 김 여사님이 그 블라우스로 리폼을 했습니다, 사리를. 그래서 이제 그 리폼해가지고 11월 인도 방문 때 계속 착용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인도 그 대통령 영부인이랑 이제 말씀을 주고 환담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사께서 선물로 보내주는 사리 중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봤다. 한국과 인도의 번영을 위해 만든 건데 귀하게 잘 입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 공식성이 계속 입고 다니셨어요. 그 블라우스를. 그래서 이제 그 선물 받은 13벌 중에 12벌은 바로 그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벌을 리폼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금 댓글이고 특검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외교의 일환으로 잘 활용했다고 오히려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 특검 되게 웃긴 게 네.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잖아. 뭐 지금 문재인 정부냐? 뭔 특검이야? 그냥 니네 검찰에다가 뭐 고발을 넣든가 하든가. 그러니까 할 거면 고발을 넣든가. 그러면 니네 검찰이 할 거 아니냐? 네. 무식한 새끼. 대통령님이 이제 정말 짜증이 나셨어. 더 짜증 나셔가지고 이제 이 페북글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합시다. 아 좀. 그렇지. 제발 좀의 방점을 찍게 될까요? 마 이런 거지. 치이뿔라 뭐 그런 거지. 좀 태클을 걸더라도 좀 걸만한 걸 걸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니네 야당일 때 태클을 안 걸었던 것도 아니고 좀 걸었었잖아. 그렇죠. 그때도 뭐 관광이나 그런 네. 난리를 쳤었죠. 난리 쳤었죠. 네. 그래서 뭐 나온 거 있냐고. 그 지금 뭐 그때 설령 뭐 야당이라서 그렇다 칩시다. 지금 여당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 뒤져보면 기록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외교부,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뒤져봐도 기록 있고 초대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기들이 확인하면 되는 건데 정쟁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 얘들이 비겁한 게 할 거면은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가지고 지금 방어하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쌤 논리를 만들려고. 네네. 김혜경을 물고 늘어져 이 사람들아 거기가 진짜 약점이야. 한두 개인 줄 알아 거기? 거기는 뭐 일단 뭐 재판 받고 있으니까. 아, 뭐 재판 받는 거 얘도 털면 털린다니까 거기. 물론 뭐 할 건 많죠.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게을릅니다. 네. 님이 자식들.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은 다음 주에 잠깐 짚어보도록 합시다. 뭐 요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홍남기 네. 경제부총리가 2020, 2060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가 채무 비율 증가를 일부러 낮게 잡았다. 라고 이제 이거 뭐 통계 조작이다. 예. 이런 식으로 또 감사원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2060 장기 재정 전망을 보니까 뭐 이미 어떤 식으로 추계했고 어떤 시나리오고 이게 나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속인 것도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이거를 막 속여가면서 일부러 이렇게 과소하게 잡았다. 이게 내용이 성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 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이 굉장히 훨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네.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수업을 네. 렉처를 하나 올리신 거예요. 이런 거나 잘 챙겨 들어놓으면 어디 가서 좀 킵에 뜨거나 아니면은 뭐 논쟁 붙을 네. 때 아주 그냥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효과적으로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글이라서. 그러니까 역시나 기획통이다. 네. 그러니까 예산 기획에 빠삭한 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처음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